성우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세차복을 입은 여자가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를 닦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강태준 회장은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전처 서윤아였습니다. 한때 샤넬 재킷을 걸치고 문화재단 행사를 주관하던 성우그룹의 안주인이 지금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기둥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의 진짜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성우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우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하얀색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차량 옆면에는 맑은 하늘 세차라는 파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트럭이 회장 전용 구역 앞에 멈춰 서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세차복을 입은 여성이 내립니다. 여성은 트럭 뒤편에서 고압 세척기와 물통을 꺼내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강태준입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차복을 입은 여성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간 잊으려 애썼던 얼굴, 일주일 전 이혼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던 전처 서윤아였습니다. 태준은 급히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습니다. 윤아는 태준을 발견하지 못한 채 능숙하게 세척기를 작동시킵니다. 한때 성우그룹 안주인으로서 샤넬 재킷을 걸치고 문화재단 행사를 주관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차를 닦고 있습니다. 태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행비서 박 실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윤아는 외부 세차를 마치고 내부 청소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걸레를 쥐고 대시보드를 닦으려는 순간 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윤아는 잠시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재빨리 청소를 마치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윤아가 장비를 트럭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주차장 출구를 향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태준은 트럭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자신의 차에 다가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윤아가 방금 닦았을 핸들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5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윤아의 담담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왜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어느 봄날 성우가 대저택 대청마루입니다. 중매쟁이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문가 서씨 집안의 맏딸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미모까지 겸비했지요. 황정숙이 사진을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집안은 마음에 드는데 정숙이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낳을 체질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 한 호텔 라운지에서 첫 맞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차분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책들, 대학에서 공부했던 미술사, 주말마다 미술관을 찾는 취미까지. 태주는 어느새 유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치고는 오만하지 않은 태준의 태도에 유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선임에도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요. 저도 다시 뵙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500명의 하객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정숙이 신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우가의 손주를 안겨줄 일만 남았구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나의 친정 어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부디 저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지만 유나에게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숙의 눈치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유나는 각종 한방 치료와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주는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아내의 고통에 무심했습니다. 정숙은 매달 유나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 정숙이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는 테스트기를 꼭 쥐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할 말씀이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유나가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야? 병원에서 확인은 받았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의 들뜬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8주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병원 로비에 앉아 태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태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8주래. 우리 아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 유나가 초음파 사진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태준은 어딘가 어수선한 배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미안한데 지금 독일 파트너랑 만찬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태준이 서둘러 통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유나는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 있는 유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대저택에서 정숙이 직접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산모에게 좋은 약재로 달인 탕약이야. 직접 준비했어. 정숙이 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드문 친절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유나는 탕약을 받아들고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유나가 극심한 복통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다리 사이로 시뻘건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비명이 대저택을 울렸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유산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태주는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유산 후 수술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태준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정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다음 기회가 있겠지. 정숙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위로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산 이후 유나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정숙은 대놓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복이 없어. 애도 못 낳는 팔자야. 유나는 며느리 방 앞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유나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로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태주는 유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집을 피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유나의 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한건설이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강남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정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친정마저 무너지자 유나는 시댁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정숙이 태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 여자가 있으면 그룹 이미지에 해가 돼. 파산한 집안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순 없어. 정숙이 서류 한 장을 태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새 혼처도 알아봤다. 진양그룹 회장 딸이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가문이지.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유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숙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덕인지 잊었어? 내 말을 들어.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한치의 양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주는 유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하나만 들고 성우가 대저택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을 태주는 커튼 뒤에 숨어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 성우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입니다. 세차를 마치고 떠나는 유나의 트럭 뒷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저 세차업체 정보 알아와. 그리고 내 스케줄에 있는 진양그룹 상견례 일정 취소해. 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노하실 텐데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 유나가 이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내려놓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반지를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장실 책상에 앉아 박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맑은 하늘 세차업체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윤아가 이 업체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서한건설 시절 운전기사였던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하루 평균 8대의 차를 세차하고 월 수입은 180만 원 남짓.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성우그룹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하루 종일 남의 차를 닦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제 차량을 전담할 세차 직원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태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아라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업체 사장은 성우그룹이라는 이름에 즉시 승낙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세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첫 번째 지정 세차 날인 월요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윤아가 트럭을 몰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내리고 세차 준비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우연히 차를 가지러 내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 보내드릴까요? 불편하시면 업체에 말씀하세요. 태준이 윤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니, 네가 아니면 안 돼. 태준이 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아가 차갑게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님, 저희는 이제 남남입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님과 세차 직원 사이에 이런 접촉은 부적절합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아는 돌아서서 묵묵히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기둥 뒤에 서서 윤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이 튀고 거품이 일고 윤아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끝내 다가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그룹 38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조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최근 회장의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현수가 회의 자료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양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협상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명예회장 황정숙이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요즘 좀 피곤한 모양이야. 부사장도 이해해주게. 정숙은 아들 편을 들면서도 현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묘한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현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측근인 이상무 전무를 불러들였습니다. 5년 전 형수 유상건에 대한 자료 더 확보해라. 현수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대저택 주방에서 탕약 만들던 영상이랑 약재 구매 내역을 찾아. 이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가정부 김씨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이상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입 열게 해. 확실하게.
이상무가 봉투를 받아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이상무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성우가 대저택에서 일했던 가정부 김 씨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여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상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 씨의 눈이 봉투 속 현금 다발을 훑쳤습니다. 그때 일말인가요?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직접 탕약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작은 병에서 뭔가를 꺼내 넣으시더라고요.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그 집에서 잘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이상무가 녹음을 멈추고 봉투를 김 씨 앞에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성의 표시입니다. 이상무는 아파트를 나서며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증언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은 경비 시스템 접근 권한 얻으면 빼낼 수 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마. 때가 되면 쓸 거야. 목요일 오후 두 번째 세차 날이 됐습니다. 태주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지하주차장 CCTV 화면을 노트북으로 지켜봤습니다. 윤아가 트럭에서 내려 장비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직접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윤아가 세차를 마치고 트럭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조수석을 보니 작은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수병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 물 많이 드세요. 윤아의 손글씨였습니다. 태주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주말 윤아는 햇살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8살 소녀 서아가 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나공 잘 받았지?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머리가 빙빙 돌아. 서아가 휘청거리며 윤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아가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원장 선생님, 서아가 이상해요.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급히 근처 소아과로 서아를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서아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 빈혈 같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대학병원 의뢰서를 작성해 건넸습니다. 윤아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아가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세차 일정 다른 분에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태주는 박 실장을 통해 윤아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얼마 후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과에 계십니다. 고아원 아이 검사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 꽃다발 하나 준비해. 점심시간 태주는 꽃다발을 들고 서울대 병원 소아과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윤아와 서아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윤아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우리 쳐다봐요. 서아가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어색하게 꽃다발만 내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이건 그 아이한테. 태주는 꽃다발을 의자에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가 꽃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누구야? 언니 아는 사람이야? 유나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날 저녁 성우가 대저택에서 정숙이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서울대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계셨고요.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태준이 불러. 1시간 후 태준이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다시 엮이면 내 회장 자리도 장담 못한다.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양그룹 상견례는 어떻게 된 거야? 태준이 어머니를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는 제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정숙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려 차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덕인지 잊었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가문이 망신당할 순 없어. 태준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숙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처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숙이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애를 낳았으면 성우가 핏줄이 어떻게 됐겠어.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의심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대저택을 나온 태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나의 유산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마시던 탕약, 유산 직후 너무나 태연했던 어머니, 유산 후 불과 2달 만에 이혼을 종용했던 모습,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유나의 유산 당시 병원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태준은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원인 불명의 급성 자궁 출혈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들어 당시 담당이었던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교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내 유산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약물에 의한 유산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관된 혈액 샘플을 재검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났고 영장 없이는 어렵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태준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 그날 밤 태준은 회장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야근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려다 책상 위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 없이 회장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과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5년 전 유나가 마신 탕약의 성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 쳐진 약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고용량 복용 시 유산을 유발하는 약물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저택 주방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이 탕약 그릇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붓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봉투 안에 메모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타이핑된 글씨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태준은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쓸어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대저택에 도착한 태준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지고 잠옷 차림의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정숙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정숙 앞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유산 유발 약물을 먹이셨습니까? 정숙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누가 이런 조작된 자료를 보낸 거야? 정숙이 서류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태준이 CCTV 캡처 사진을 집어들어 정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어머니가 직접 탕약에 뭔가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 몸이 약했어. 언제 기영아를 낳을지 몰랐다. 성우가 핏줄에 흠이 있으면 안 됐어. 태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를, 당신 손주가 될 아이를 죽인 겁니까? 정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8주짜리가 뭐가 아이야. 다음에 건강한 애를 낳으면 됐는데 그 여자가 몸을 망쳐서 안 된 거지.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왼쪽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태준이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숙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여기 사람 없어? 가정부가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 빨리.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태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대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가 대저택 서재에서 현수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도청 장치로 거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휴대폰을 들어 이상무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일 이사회 긴급 소집을 준비해라. 현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의 범죄 자백과 태준의 건강 이상,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익명의 서류 봉투를 보낸 것은 바로 현수 측이었습니다. 이상무 전무가 가정부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대저택 경비 시스템을 해킹해 CCTV 영상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형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선의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경영권 탈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담당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입니다. 상심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원인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까지 8주짜리가 뭐가 아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사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직무정지와 명예회장님 퇴진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태준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의사가 태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지파 이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세 번째 통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 병원 다른 건물 소아과였습니다. 유나가 진료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유나의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서아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시죠. 유나가 서아를 의자에 눕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확진을 위해 골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백혈병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유나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나 많이 아픈 거예요? 서아가 유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유나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성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현수가 이사들 앞에 서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의 범죄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황정숙 명예회장은 전 며느리에게 유산 유발 약물을 투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또한 강태준 회장은 현재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수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회장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적이사 12명,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조연수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태주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박 실장,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씨한테 연락해줘.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대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5년 만에 태준과 윤아가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마셨던 탕약에.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산 유발 약물을 넣었어.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윤아는 멍하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떠올랐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아이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면 끝이야? 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돌아와? 윤아가 다시 태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주먹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윤아의 주먹을 맞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햇살 보육원 원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아가 언니 찾는다고 울어요. 윤아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해. 태준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 태준이 윤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어. 당신도 그 아이도. 윤아는 태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손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윤아가 옥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아 어두워진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의사의 퇴원 권고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대 병원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창문 너머를 살폈습니다. 한 병실에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아이가 밝게 웃으며 크레파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창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나왔습니다. 태준을 발견한 윤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한 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했어. 내가 당신한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커. 태준이 병실 안의 서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이 아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해줘. 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윤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아과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아 보호자분이시죠? 골수 검사 날짜가 잡혔는데요. 수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 선납이 필요합니다. 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윤아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청구서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수간호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간호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나가 복잡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아를 VIP 1인실로 옮기고 소아 혈액암 최고 전문의를 담당의로 배정받도록 해.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병원 측은 성우그룹 회장의 요청에 즉시 응했습니다. 서아는 새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큰 창문 밖으로 서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창가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저기 남산타워도 보여. 유나가 서아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그룹 본사에서는 현수가 첫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오른 현수는 태준의 측근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야. 짐 싸. 현수가 인사 발령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의 비서실장, 전략기획팀장, 재무담당 임원이 차례로 해임됐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사람들로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30년간 성우그룹을 지켜온 원로 고문 박철수가 현수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부사장. 박철수 고문이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핵심 인력을 전부 갈아치우는 건 쿠데타나 다름없어. 현수가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고문님, 저는 그룹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박철수 고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야. 현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선대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박철수 고문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현수는 박철수 고문을 퇴직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고문은 주요 거래처와 금융기관 인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함만 유지한 채 실권을 박탈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의 강압적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태주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 이사들, 박철수 고문, 그리고 법무팀 출신 젊은 변호사 한지영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범죄는 개인 범죄입니다. 회장님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한지영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출장 기록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내가 모으겠습니다.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철수 고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부사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일주일 후 서아의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이인 이정민 교수가 태준과 유나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확진입니다. 이정민 교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완치율이 80% 이상입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 후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골수가 맞는지 먼저 검사해 주세요.
며칠 후 윤아의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HLA 일치도가 낮아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윤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검사 받겠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체열실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오후 서아가 머리를 빗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빗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언니, 나 머리카락 다 빠지는 거야? 서아가 빗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아가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우리 서아는 어떤 모습이든 예뻐. 윤아가 서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분홍색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본이 달린 예쁜 아동용 모자였습니다. 서아야, 이거 봐. 태준이 서아에게 다가가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이제 공주님 완성이다. 서아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서아가 태준에게 안겼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윤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침대에 누워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언니 남자친구예요? 태준이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야.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가 언니랑 결혼하면 나한테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태준과 윤아가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저씨 얼굴 빨개졌다. 그 밤 윤아는 병원 옥상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잃었던 아이, 배신당한 결혼,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서아. 태준의 변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의 손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윤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직무정지 3주차가 됐습니다. 변호사 한지영이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부사장의 강압적 경영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요청해서 직무정지 해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태준은 지지파 이사들과 원로 대주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나하나 지지를 호소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수가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대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강태준은 범죄자의 아들입니다. 그를 복귀시키면 그룹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합니다. 현수의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 고문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원로 대주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선대 회장의 유지를 생각하시오. 아들의 죄를 손자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소.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십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태준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해외 출장 기록이 떴습니다. 항공권, 호텔 체크인 기록,
당시 독일에서 걸었던 통화 기록, 태준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직무정지 해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집계가 이어졌습니다. 결정적 지분 5%를 가진 원로 대주주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선대 회장의 아들답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요. 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해제에 찬성하오. 과반이 넘었습니다. 태준이 기적적으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복귀 직후 태준은 회사 업무보다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의 병실 앞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회사도 되찾았어.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어. 당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 유나는 오랫동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아가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유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귀 한 달 후 서아의 1차 항암 치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태준과 유나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암세포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골수 이식만 성공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골수 기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적합 기증자를 검색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골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도 99%의 기증자가 발견됐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누구입니까?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증자가 익명을 요청하셔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이 누군지 알아봐.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박 실장이 병원 관계자와 적십자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증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여성입니다. 이름은 강서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씨 성이었습니다. 추가 조사해봐.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진은 40년 전 태준의 아버지와 첫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졌고 이후 평범한 가정에 입양돼 간호사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골수 기증 등록을 했다가 우연히 서아와 매칭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 차 준비해. 태준은 망설임 끝에 서진의 근무지인 강서구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오세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일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입양 부모님께 들었어요.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아이라고.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죠. 왜 나만 버려졌나?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경 안 써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니까.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골수 기증 등록한 건 그냥 남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성우가랑 엮일 생각 없었어요. 태준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골수가 필요한 아이가 제가 돌보는 아이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디 기증을 철회하지 말아주세요. 서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은 예정대로 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수 이식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대 병원 수술실 앞 복도였습니다. 태준과 유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층 다른 수술실에서는 서진이 전신 마취를 받고 있었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정민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식 성공입니다. 이정민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생착만 잘 되면 완치입니다. 유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유나와 태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언니, 아저씨.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나 이제 안 아파도 돼요? 유나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이제 건강해질 거야. 서아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예요? 태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약속할게.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같은 날 서진의 회복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이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제 골수로 아이가 살았다니 보람 있어요. 서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저희 사이에 빚진 건 없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가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골수 생착이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병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까지 6개월간 관찰이 필요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맛있는 거 뭐든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서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피자요. 치즈 많이 들어간 거.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서아의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태준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서아의 면역력이 회복되기에 좋지 않아.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파트에서 지내. 방이 3개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야.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서아가 유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아저씨네 집 가면 나 방 있어? 내 방? 서아의 눈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가 서아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녁 태준이 직접 주방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너무 크게 썰었습니다. 애호박은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두부가 주먹만 해. 유나가 웃으며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옆에 섰습니다. 된장은 얼마나 넣어야 해? 유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서아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습니다. 태준은 서아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게 평생 후회돼.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원망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유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를 보고 싶어.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가정법원에 서아의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조사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태준이 조사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태준의 재정 상태, 주거 환경, 유나와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주 태준은 유나에게 저녁 식사를 청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킬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그룹에서는 태준 회장의 복귀 이후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유치됐습니다. 주가는 6개월 만에 30% 상승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셨대. 인간적으로 따뜻해지셨다더라. 사내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8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태준이 아파트 거실을 풍선과 리본으로 꾸몄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촛불 8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태준과 유나가 서아의 양옆에 섰습니다. 서아야,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 유나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되어도 되겠니?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나 이제 아빠 엄마 생기는 거예요? 서아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잠든 후였습니다. 태준과 유나가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5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옥 같았던 시간이 결국 여기로 이어질 줄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혼 발표 2주 후였습니다. 성우그룹 사옥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올랐습니다. 재벌 회장, 전처와 정격 재결합, 유산 스캔들 덮기용쇼 아니냐. 가십 전문 유튜버 재벌마마가 30분짜리 폭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숙의 독극물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성우그룹은 살인을 덮은 집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성우그룹 주가가 이틀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인 현대자동차가 협력관계 재검토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의혹 여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태준은 긴급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산된 루머를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갈 때마다 기자들에게 쫓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파파라치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카메라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서유나 씨, 재혼 소감 한마디만요. 성우그룹 회장 부인으로 돌아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아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사진 찍어요? 유나가 서아를 품에 안고 기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유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서아야? 무슨 일 있었어? 유나가 서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 너희 엄마 뉴스에 나온다고. 서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닌데. 유나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에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급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어.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숙의 독극물 투여 건에 대해 정식 수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상해죄 및 낙태죄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태준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에서 추측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아들도 공범 가능성? 재벌가 유산 스캔들 어디까지 번지나? 태준은 변호사 한지영과 함께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외 출장 증빙,
당시 통신 기록, 어머니의 단독 범행임을 입증하는 CCTV 영상.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장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검찰 출석한 재벌 회장, 참고인 조사 8시간.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사회에서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현 회장 체제로는 그룹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수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트너사들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리더십을 교체해야 합니다. 태준 지지파였던 이사 2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장을 바꿔 현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영권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태준의 몸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중역회의 도중이었습니다. 태준이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왼쪽 팔에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태준이 회의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태준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관상동맥 70% 협착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태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스텐트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태준은 병상에서 노트북을 펴려 했습니다. 유나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쉬어야 한다고.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무서워. 유나가 서아를 소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상담 후 의사가 소견을 전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경 변화보다는 주변의 안정적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세요.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 돌아온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아와 유나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유나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라서 버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태준이 급히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담당이가 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악화 요인으로 보입니다. 태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간간히 눈을 떴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며느리는 어디 있니? 손주는 언제 보여주는 거야? 정숙의 눈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탕약을 준비해 놨는데.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저지른 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태준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현수였습니다. 형도 어머니 병문안 왔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저 여자는 내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야. 현수가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평생 서자 취급당했지. 현수가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두 형제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너만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날이 있었어.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너를 이기고 싶었던 게. 태준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형이 무서웠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나보다 뛰어났으니까. 어머니가 형을 경계하라고 했고 난 그 말을 믿었어.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영권 싸움은 지겨워. 이기고 뭐하나 싶어. 현수가 난간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건 싫어. 태준이 현수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함께하면 안 돼?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면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아?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먼저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돌봐야 할 것 같아. 유나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도 함께 할게. 서아에게도 할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 서아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요? 서아가 유나와 태준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병원에 있을 때 무서웠는데 할머니도 무서우실 거야. 태준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아가 할머니 손 잡아주면 좋아지실지도 몰라. 세 식구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전날 밤 태준은 유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유일한 길이야. 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져. 이제 끝내고 싶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도 함께 할게. 태준은 변호사 한지영과 함께 밤새 회견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고쳐가며 완성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이 밝았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대강당에 2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황정숙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태준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허리를 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에 있었고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치매로 투병 중이시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회견장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아가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의 전처이자 현재의 아내 서윤아 씨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준이 윤아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개 사과였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우그룹은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의 범죄를 정말 몰랐습니까? 재혼은 이미지 세탁용 아닙니까? 경영권에 영향은 없습니까? 태준은 담담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태준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아가 다가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견 직후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뻔뻔하다 사과로 끝날 일이냐? 재벌이 사과한다고 죄가 없어지냐?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숨기지 않았다. 용기 있는 결정이다. 아들이 무슨 죄냐? 시간이 지나며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평가가 점차 우세해졌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3일 후 폭락했던 성우그룹 주가가 5% 반등했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던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토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집에서 TV로 태준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동생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현수가 이상무 전무를 불렀습니다. 경영권 싸움은 여기까지다. 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형을 공격하지 마라.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 이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 다음 날 오후 현수가 직접 태준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안내하려 했지만 현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현수가 태준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하자.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야. 나를 진짜 형제로 대해줘. 태준이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어. 미안하다, 형.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수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형제는 이사회에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태준이 국내 사업과 경영 전략을 맡고 현수가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안이었습니다.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재계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형제의 화해가 성우그룹을 살렸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성우그룹의 새 출발. 검찰은 정숙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서와 고령을 참작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치료 감호 2년이었습니다.
정숙은 교도소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태주는 매주 일요일마다 면회를 갔습니다. 어느 면의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이 눈을 깜빡이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맑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용서받을 생각 없다. 그냥 미안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아의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나와 태준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담임교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2시간에 걸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특별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아를 괴롭히던 학생들의 부모에게 공식 경고 통보가 발송됐습니다. 담임교사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서아를 학급 도서 도우미로 임명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 줄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내 친구야. 서아 뒤에 또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친구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빈이야. 우리 반에서 제일 친해. 수빈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 간식 준비할게. 태준이 거실장에서 보드게임을 꺼냈습니다. 4사람이 바닥에 둘러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과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서진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이모. 서아가 서진에게 안겼습니다. 서진이 서아를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서아 이렇게 건강해졌네. 태준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태준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죠. 가족이니까. 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아가 서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우리 집 와. 내 방도 보여줄게. 서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태준의 아파트 거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태준, 유나, 서아, 현수, 그리고 서진.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와 서진이 서로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였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진짜 많아졌다. 모두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태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뭐. 서진도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 재단이었습니다. 유산 트라우마, 가정폭력,
이혼 위기 가정을 돕는 상담 및 법률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태준이 개인 재산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윤아가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첫 번째 수혜자가 선정됐습니다.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던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윤아가 직접 상담했습니다. 법률 지원과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이 모습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독극물 사건의 피해자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희망으로 윤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식구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김밥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자전거를 타고 잔디밭을 달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태준과 윤아가 나란히 앉아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어. 태준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서아가 자전거를 세우고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 자전거 이제 혼자 탈 수 있어. 태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딸 최고. 윤아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잔디밭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아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구름 토끼 같아. 태준과 윤아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세 식구가 나란히 섰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윤아와 서아의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양심판 법정이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 신청인 강태준, 서윤아, 그리고 입양 대상 아동 서아. 판사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로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판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태준과 윤아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강서아라는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입니다. 서아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뛰었습니다. 나 진짜 강서아 됐어요.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법정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태준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 딸이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서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롯데월드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세 식구는 그 길로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범퍼카를 탔습니다. 서아가 롤러코스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아요?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잖아. 같이 타면 안 무서워. 세 사람이 나란히 롤러코스터에 올랐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웃었습니다. 태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 공식 가족 나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입양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준의 아파트 거실이 풍선과 리본으로 꾸며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와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한다, 동생. 현수가 서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러. 용돈 많이 줄게. 서아가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잠시 후 서진이 꽃다발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서아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모. 서진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아, 이제 진짜 공주님 됐네. 서진이 서아의 머리에 꽃을 꽂아줬습니다. 이모가 항상 응원할게. 거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한때 분열되었던 강씨 집안이 서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와인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태준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달 태준과 유나는 요양병원에 서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숙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 이 예쁜 아이가 누구니? 정숙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할머니 손녀예요. 강서아요. 서아가 정숙의 주름진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통하는 듯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태준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는 건 아직 어렵지만 서아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유나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힘들 땐 힘들다고 해도 돼. 내가 옆에 있을게. 가을이 됐습니다. 성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000명의 임직원과 귀빈들이 모였습니다. 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 그룹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태준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태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우그룹은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유나와 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념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어. 현수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야. 태준이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했어. 현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해보자, 동생. 처음으로 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미소를 나눴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세 식구는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장 전용 구역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세차하던 내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었어.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이젠 이렇게 됐네. 서아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여기서 엄마 만났어요? 태준과 유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유나의 새출발 재단이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연단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유나가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태준과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큰 박수였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유나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두운 밤 뒤에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걸 배웠어요. 서아의 10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아가 부모의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서아가 침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태준과 유나가 양쪽에서 서아를 안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서아가 두 사람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생긴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빈이와 학교 친구들이 왔습니다. 삼촌 현수와 이모 서진도 왔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10개가 타올랐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뭘 빌었어? 서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비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해 여름 세 식구는 첫 해외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장구를 치고 웃었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서아가 조개 껍데기로 성을 꾸미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매년 여기 올 수 있어요? 태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원하는 곳 어디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해 가을 서아의 학교에서 우리 가족 속의 발표 수업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교탁에 섰습니다.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대요. 서아가 반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찾았대요. 서아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찾아서 만든 가족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삼촌이랑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이에요.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실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태준과 유나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 걸까?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저렇게 웃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성우가 대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벚꽃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삽으로 흙을 파고 유나가 나무를 잡고 서아가 물을 뿌렸습니다. 서아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나도 엄청 클까요? 태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아가 이 나무보다 더 훌륭하게 자랄 거야. 유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나무가 자라는 거 매년 보자.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보낸 시간이래요. 서아가 태중과 유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걸 증명했어요. 서아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벚꽃 꽃잎이 바람에 실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태중과 유나, 그리고 서아. 이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해 찾아온 서아. 원수의 집안에서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이복 여동생 서진. 평생을 경쟁자로 살다가 마침내 손을 맞잡은 두 형제.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함께 손잡아줄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